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칭기스칸이 그의 원수 종족인 타타르족을 멸절시킬 때에 이 수레바퀴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는 타타르족을 모두 그 초원에서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 칭기스칸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은 학살자로서의 칭기스칸의 모습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타타르 전투를 달란네무르게스 전투라고 하는데요. 1202년 테무친이 이 타타르를 마침내 섬멸시키기 위해서 타타르가 있는 동쪽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 몽골과 타타르의 원한 관계는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쭉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래 몽골의 일대칸, 카불칸이라고 하는 강력한 칸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강력한 세력을 얻고 타타르 접경까지 세력을 넓혀서 이 몽골과 타타르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대 칸, 안바가이 칸에 이르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적대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바가이 칸은 타타르와 화친 정책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타타르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가 배웅을 나왔는데 이때 타타르족이요, 안바가이 칸을 사로잡아가지고 금나라에 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진 고문을 받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몽골과 타타르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게이가 카불칸의 뒤를 이어서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자 하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테무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 일생이 큰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몽골족과 타타르족이 더 깊은 원한에 사로잡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었죠. 그러다가 한때 이 타타르족이 금나라에 의해서 쫓겨서 이 몽골족이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테무친이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타타르의 칸인 메구진세울토를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타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타타르족은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원체 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이 자무카를 이기고 몽골 초원에서 위세를 떨쳤던 1201년에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가 바로 쿠이텐 전투였습니다. 테무친파 몽골과 옹칸의 케레이트하고 나머지 모든 초원의 10개 부족이 자무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전투가 쿠이텐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테무친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 자기를 평생 또 괴롭혀왔던 타이치오드족도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테무친은 이번 기회에 몽골과 철천지 원수인 타타르를 제압을 해버리되 완전히 타타르 종족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숨통을 끊어놓는 선멸전을 벌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테무친의 그동안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그동안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만은 늘 누군가 테무친을 공격을 해서 방어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요, 테무친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을 공격하는 공격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202년에 달란네무르게스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하는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치명적인 라이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타르가 도망갈 수 없도록 포위 선멸작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몽골과 타타르가 명운을 건 그런 살벌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앞두고 테무친은 새로운 군율 2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군율은 이제 이번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원 전투에서 몽골족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전투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준 2개의 군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초 공격 개시 전까지 돌아와서 명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투에서 질 경우, 또 불리할 경우 절대 무모하게 혼자 돌격하고
자신의 목숨을 소홀히하지 말아라. 개인의 생명보다 전투가 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무친의 일관된 어떤 사상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전투가 불리할 때 재빨리 전열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투에서 지게 되면 병사들은 아예 전장을 떠나버려가지고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재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무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초의 공격 개시 전까지 돌아와서 명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군율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율이 또 유명한 군율이죠. 이것은 아주 몽골 또는 초원의 전투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런 군율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투를 멈추지 말고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무력화시켜라. 일시적으로 적을 제압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멈춰서 약탈을 한다든가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두 번째 군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약탈을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초원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대부분 약탈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다가 약탈할 대상이 눈에 띄게 되면 먼저 약탈을 하고 보는 것이 초원 유목민의 전투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망가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약탈 대상을 남겨가지고 적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작전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치오드족이 태무친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 아닙니다. 섬멸전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적을 제압했다고 해서 약탈에 몰입을 하거나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에 몰두를 해서는 이 타타르족을 섬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전리품은 다 수거해서 공평하게 배분하겠다고 태무친은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아주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이 변화가 몽골족의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너무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초원에서 앞으로 몽골의 전투력이 굉장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제 전투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투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을 어떻게 전투를 했고 어떻게 적을 몰아쳤다라고 하는 그런 전투 내용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몽골 비사에서는요, 이 전투 중에 전투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 하나가 나오는데요. 전투 중에 밤새도록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2인자 보르초가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비가 밤새도록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태무친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화살을 맞은 지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1201년에 그가 제베에 의해서 화살을 맞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르초가 이 태무친의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태무친은 밤새도록 똑바로 선 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태무친 옆에서 담요를 가지고요. 태무친이 비를 맞지 않도록 그 담요로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태무친이 이 장면이 너무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태무친은 이 보르초가 자기를 밤새도록 담요로 감싸며 이 비를 맞지 않게 자기를 도왔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새 단 한 번만 보르초가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르초는 개인적으로는 태무친과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태무친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군으로서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2인자로서 이 보르초는 밤새도록 담요를 들고 태무친이 비가 맞지 않도록 단 한 번만 움직이며 그 옆에 끔찍하지 않고 태무친을 지켰던 이 보르초의 충성에 대해서 이 비사는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충성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타타르와의 두 번째 전투에서 칭기스칸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포위 선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타타르인들이 죽기도 했지만 이 타타르족은요, 몽골족보다 몇 배나 숫자가 많은 종족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포로들이 잡혔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직후에 긴급 쿠릴타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몽골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죠. 그 전투를 끝나자마자 이 쿠릴타이가 열렸다는 것은 급하게 결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선 한 가지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족 출신인 몇몇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숙부인 다리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숙부 다리타이는 변절의 천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할 때는 상대편에 붙고 또 상황이 또 바뀌면 태무친에게 붙기를 몇 차례를 반복했던 그런 사람이 이 막내 숙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무친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지 이 다리타이에게 굉장히 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막내 숙부 다리타이가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까 두 번째 군율을 말씀드렸었죠.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약탈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 군율을 세웠었는데 바로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 약탈할 것이 보이니까 참지 못하고 기존의 습관대로 약탈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에 태무친이 대노합니다. 그래서요, 쿠빌라이를 시켜가지고요, 약탈품들을 모두 몰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숙부 다리타이는요, 영원히 쿠빌타이 회의에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지시켜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그는 몽골족 내에서 어떤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쿠릴타이의 가장 큰 회의 주제였습니다. 본래 이 전투는 적은 수의 몽골군이 많은 숫자의 타타르를 기습 선멸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숫자도 엄청났습니다. 자신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포로들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들을 자기의 울루스 백성으로서 편입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태무친 행적을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두 종족이 이 감정적으로 너무 갈등의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편입시킬 수도 없고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제 또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들을 노예로 삼지 하니 애시당초 이것은 노예를 없앴던 칭기스칸의 평등 정책과는 맞지 않죠. 오랜 회의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수레의 굴대, 여기가 바로 굴대입니다. 두 바퀴의 중심을 있는 축이죠. 수레의 굴대의 빗장보다 키가 큰 남자는 모두 죽인다.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빗장의 길이를 말하나요? 이 빗장보다 키가 큰, 그러니까 수레의 크기보다 키가 큰 남자는 모두 죽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무자비한 학살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로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칭기스칸의 캠프 내에서는 칭기스칸의 원칙이 노예를 없애는 것이었거든요.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예로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머지라고 해봐야 모두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과 노약자들 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모두 몽골족에게 시집을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근데 몽골족은 전통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남녀가 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말로만 노예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 결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몽골족과 다시 결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족 사회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타타르 여인들과 아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몽골족에 동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여인의 아들들, 이들은 그 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몽골 전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나서기도 할 만도 한데, 타타르 출신의 피를 가진 이 아이들이 몽골 전사로서 흐트러짐 없이 충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대 몽골 사회가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혁신적이고 평등을 중시하는 발전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대목입니다. 이 두 조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모든 타타르족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잔인한 학살입니다.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머지 모두는 노예로 나누어서 갇힌다. 이것은 이 타타르족 여인들과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복지 향상을 의미하거든요. 쿠릴타이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학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타타르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지요. 그때요, 타타르 족장 중에 한 명인 이 에케체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 슬쩍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서 있는 벨구테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족장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슬쩍 물어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요. 그랬더니요, 벨구테이가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겁니다. 술에 굴 때의 빗장보다 키가 큰 남자는 모두 죽인다고 했어. 당신들 죽을 준비를 하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벨구테이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커체린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는 반항이라도 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는요, 자, 지금 여기서 방어진주를 구축하라.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냥 죽기는 너무 그러니 이 몽골 전사들과 같이 죽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이 진주를 구축하고 나서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당시 유목 전투 중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초원의 한가운데 그 포로들이 이제 몰아 넣어지고 사방에 태무친 군사들이 포위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그들은 자신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자신들은 최대한 저항하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이 휴대용 칼들을 꺼내가지고요, 몽골족이 가까이 오면 그 칼을 휘둘러서 몽골족을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죽더라도 몽골놈들을 베개 삼아 죽자라고 이 타타르 전사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원래 태무치는요, 조용히 이들을 일시에 학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몽골족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반항일 뿐, 타타르 병사들, 남자 병사들의 대부분은 초원에서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말 그대로 대학살입니다. 그냥 초원에서 당시에 타타르족의 명줄이 끊어지는 잔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잔인한 학살, 싹쓸이에 가까운 학살은요, 이후 몽골족의 정벌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몽골 전사들이 거의 살인기계로 돌변하는 그런 순간들이죠. 몽골 군대가 유럽에 나타났을 때 보여주는 이 살인병기 같은 감정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살인기계와 같은 모습은요, 서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칭기스칸은 학살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저는 학살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타타르가 잔인하게 살해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뜻밖의 몽골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죠. 회의의 결론을 적에게 넘겼던 이 벨구테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벨구테이에게도 일정한 벌을 내리게 되는, 벌인지 아닌지 모를 야릇한 그런 벌을 내립니다. 이런 벌을 내려요. 우리가 의논할 것을 벨구테이가 누설하는 바람에 우리 병력이 몹시 희생되었다. 이 뒤로는 벨구테이를 회의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의논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모두를 다스리게 하자.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회의는 들어올 수 없지만 밖에서는 벨구테이가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회의가 진행할 때 바깥에 진영을 또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벌을 주는 것 같지만 벨구테이의 체면을 살려주는 조치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동안 이 벨구테이가 태무친에게 했던 충성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벨구테이는 이복 동생이죠. 그렇지만 아주 태무진에게 충성을 다해왔고 태무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의 옆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그것이 고려가 된 이상한 벌이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살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분배할 때가 되었죠. 부하들이 한 여자를 칭기스칸에 데려옵니다. 고급스러운 의복과 장신구를 거친 묘령의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몽골 비사를 보게 되면 비교적 태무치는 보르테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느 군주와는 다르게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개인이라는 이 여인만큼은 태무친의 눈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태무친이 그대로 취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개인이 태무친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언니 하나가 있는데 외모와 판단력이 모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난리통에 살아있기나 한지 몹시 걱정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태무친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겐도 몹시 아름다운데 예수겐보다 예수겐 언니는 더 예쁘다라고 하니까 이 태무친이 눈이 번쩍 띄어서 정말로 너보다 예쁜 여자가 있다면 내가 당장 찾아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겐이 또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저는 언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언니에게 제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예수겐은 두 번째 부인이 되었었거든요. 정식으로. 그런데 자기 언니를 찾아온다면 언니에게 두 번째 부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세 번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자매애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무친은 즉각 부하들 보고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얼마 후에 예수겐의 언니 예수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미모에 태무친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무친의 둘째 부인 예수이, 셋째 부인이 예수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타르인 순정남 하나가 학살이 다 끝난 몽골 진영으로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갔다가 학살이 다 끝난 후에 자신의 부인이 칭기스칸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몰래 몽골 캠프로 잠입한 겁니다. 어느 날 두 자매 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예수이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것을 태무친이 보았습니다. 태무친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여기 사람들 모두를 각자의 아이막별로 모여있게 하라. 즉 그들의 소속부대별로 다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직 한 사람만 따로 서 있게 되겠죠. 몽골 사람들이 자기 아이막, 자기 부대별로 전부 흩어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뻘쭘하게 외따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정체가 들통난 것이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난 예수이의 남편이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태무친이 이 예수이의 본 남편을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심에 눈이 먼 태무친은요, 그를 데려다가 바로 불대 빗장에 재워보고는 살해해버립니다. 아주 마초, 폭력적이고 잔인한 군주의 모습을 한 그런 칭기스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태무친의 학살자로서의 모습인데 여인을 두고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질투에 사로잡힌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02년에 칭기스칸의 몽골족이 타타르족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칭기스칸은 이때 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역시 칭기스칸이다 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은 그 자신의 무리들을 부르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키아트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불렀습니다만은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새로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용어가 모전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르의 천막을 모전, 즉 펠트라고 하는데요. 이 게르는 이제 이 모전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전벽의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게르에 사는 유목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을 키아트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모전벽의 사람이다, 게르에 사는 유목민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아주 태무친의 리더로서의 탁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과 전혀 다른 혈통인 타타르 사람들이 자신의 캠프 속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많은 타타르인들을 학살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이 캠프에는 타타르인 여인들과 또 그들의 자식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몽골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타타르족들이 잘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모전벽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혈통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 중심으로 모였다. 혈통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같이 유목민으로서의 연대감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공통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칭기스칸의 의지의 표시라고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확실히 위대한 그런 측면을 가진 혁신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시키지 않고는 대제국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확실히 리더로서의 탁월한 칭기스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학살자 칭기스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